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에서 선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여야는 선거보전금 반환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전당대회 본경선의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의 징계 개시 결정을 두고 후폭풍이 거센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장현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어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허위 발언을 한 혐의였는데 일단 1심 재판부의 판단, 장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예. 이게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에 가더라도 번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선출직 공직자를 지망하는 분들이 인터뷰, 토론회, 여러 질문즉답에 응해야 됩니다. 그땐 본인 방어를 위해서 다소 과장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기억에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지나치게 현미경을 들이대면 안 된다는 판시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대선 후보 윤석열은 거짓말을 국민 앞에 했다라고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이 이유는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공소사실 중에 기본적으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서 여기에서 소개에는 직접 선임까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소개를 해주지 않았다는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총장 청문회 때 육성이 녹취가 드러났었습니다. 본인이 이러저러한 경위로 변호사를 선임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왜 변호사 선임이 문제가 됐습니까?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은 윤대진이라는 검사장의 형입니다. 윤대진은 검찰 내부에서 이른바 대윤, 소윤이라고 해서 완전히 최측근 윤석열 검사의 최측근 검사였어요. 그걸 무마했다는데 거기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는 와중에 변호사까지 소개해준 게 정치적 폭발력이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과 배치되도록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고 또 하나는 건진을 안 시기와 관련해서입니다. 내가 이 당 관계자에게 스님으로 소개받고 김건희 씨와는 같이 만나지 않았다. 증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같이 두 부부가 2013년도경부터 개인적인, 종교적인, 정치적인 자문을 받고 조언을 구하고 이런 정황이 있는데 몰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항변했을까? 그 시점에 만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거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 중에 사실은 부부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사실상에 인정을 했거든요. 이런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거는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397억 원에 대한 선고 비용 보전은 그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재판부는 당시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받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1심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건진 법사를 잘 알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많았기 때문에 네. 이 유무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는 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되고 나 보니까 당의 입장,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397억 원이라는 좀 어마어마한 선거보전금을 이제 토해내야 될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확정 판결이 나면은 대법원에서. 근데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고 한데 다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거짓말, 특히 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많은 국민이 하셨고 국민의 힘도 했고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후보로 우리가 뭐 데리고 왔고 또 우리 당의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에 있어서 만약 이것이 확정 판결이 되면은 내야죠. 내고 그걸 잘 뭐 당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요. 예. 잘 정리해서 내고 오히려 이걸 계기로 삼아서 그때 왜 기억하시겠지만 차떼기 정당일 때 우리가 한 800억 원이나 됐었죠. 그때 더 많은 돈이었어요. 그걸 다 제가 반환을 하고 당사도 천막 당사 가고 하면서 정치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은
또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오히려 해봅니다. 예, 두 분 말씀처럼 윤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할 위기에 처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 전직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국민을 속인 거짓말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통째로 지어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질 것인지 아니면 계속 거짓의 편에 서서 국민을 두 번 속일 것인지 국민의힘은 지금 분명히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에서 일제히 우리 당에 397억 원을 내놓으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내 집에 폭탄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 가는 한심한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언젠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당장 속개하십시오. 예, 정전식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대변인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였다고 판시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공당의 대표시면요. 잘못했다고 국민들께 사죄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이른바 물귀신 작전으로 갈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헌법 84조에 따라서 재판이 중단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이 녹아져 있는데 갑자기 그 사건을 소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실형이 선고된 거거든요. 집행유예가 붙었지만 왜 비난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봤는지. 그 당시에 대선이 한창일 때 이른바 무속 논란에서 자유롭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대권 주자가 손가락에 왕자를 쓰고 토론회에 임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뭐 건진이니 천공이니 여러 무속인들이 막 논란을 짚히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언론이 검증을 하는 겁니다.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건진이란 사람과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 같은데 어떠냐고. 딱 잘라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니라고. 지금 대선 준비하면서 소개받았을 뿐이라고. 부인과는 더더군다나 만난 적이 없다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국민 표심을 완전히 왜곡시킨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 본인이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육성도 나오고 그 당시에 검찰 출신 이 검찰총장이 대선으로 직행을 하면서 많은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수사 경력밖에 없다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른바 파벌을 만들어서 자기 식구들만 챙겼다는 그런 비토의 목소리 그 연장선상에서 아니 변호사까지 소개를 해줬냐라는 질문에 딱 잘라서 거짓말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답변하셔야 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못났다는 거는 인정하고요. 동의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근데 이제 정점식 대표가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397억 원이라는 돈을 내겠으나 안 낸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대법원 판결도 아직 남아 있는데 그게 아무리 우리가 이거는 뭐 유지되겠지라는 상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1심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 돈 내놔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얄밉잖아요. 또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너희들도 기다려봐라.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지금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그 유죄 취지로 지금 파기환송 돼 있잖아요. 있었죠. 네. 그럼 돈이 더 많아요. 434억. 그러니까 우린 낼 텐데 너희도 낼 준비하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양당 어찌 보면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들 지금은 현재 대통령이 돼 있는 사람 다 법을 어겨서 그 대통령이 됐다면은 똑같은 취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임기 후에는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만 거기에 더해서 오히려 더 웃긴 모습이 나타났죠 오늘. 조정식 그 의장이죠. 그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연임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는데. 대통령 연임을 하면서 뉘앙스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 연임하는 거는 국민한테 맡기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나요? 그거를 만약에 대통령 임기를 바꾸게 되면 그 연임이 되든지 뭐 바꾸든지 연장을 하든지 하게 되면 그걸 제안한 대통령은 할 수가 없어요. 적용이 안 돼요. 그 헌법에 명확하게 적혀져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430석 내기 싫어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꼼수처럼 보여서 오히려 민주당이 좀 더 글쎄요 어른답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정식 의장의 발언 사실 저희가 이제 좀 뒤에 좀 다뤄보려고 했었는데 죄송해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바로 좀 이야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정식 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 선택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 좀 선을 그어왔었잖아요. 이 발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간담회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국회의장이 되시고 처음 기자들과 소통을 하는 중에 본인이 가장 좀 방점을 찍었던 건 개헌과 관련해서 우리가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특위니 어떤 구성을 좀 속도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었던 기자들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개헌이 권력 연장용 개헌이라고 하면서 비토를 놓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사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네네. 권력구조 개편이나 임기 연장에 이런 건 온전히 국민 몫이다라고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리포트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해석의 이론의 여지가 없으면 분분한 해석이 나온다고 기자가 리포팅하지는 않았겠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접근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헌법 내용을 보면요.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어떤 권력기관을 더 길게 가져가는 경우는 개헌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그 현직 대통령은 거기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열외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해석의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지나치게 정치 공세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해석이 좀 되셨는지요? 아니요, 왜냐하면 조 의장이 그냥 얘기하면 돼요. 딱 명확하게. 만에 하나 우리 장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네. 해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본인이 아까 한 말에 대해서는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 내가 한 말이 원론적이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해석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명확하게 말을 하겠다. 헌법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것을 제안하는 대통령은 그 당시의 대통령은 적용이 안 된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그 얘기 안 하잖아요. 뭐 아직 안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 얘기를 바로 반드시 하셔가지고 네. 좀 명확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 그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또 추후에 또 만약에 새로운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민주당이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여야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충돌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찰 직접 사건 존치 주장은 국민의힘과 정치검찰이 결탁한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덕식 원내대표는 국민이 졸속법안 실험 대상이 됐다. 범죄 대란 현실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여야 지도부도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왜 첫발을 뗐는지를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했을 때 수사를 끝에 어떤 목표치로 기소를 하나의 꼬린으로 인식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내왔던 거예요. 거기에 예. 대한 반성적인 고려로서 제도를 설계한다면 최소한 보안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보안 수사권도 수사 권한입니다. 그리고 수사라는 건 사실 딱딱 매듭이 지어지지 않아요. 민생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어디로 또 경유해서 갈지 모릅니다. 그러면 처음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부분을 퇴색시키면서까지 보안 수사권을 줄 수는 없다라는 거에 민주당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지금까지 온 부분입니다. 예.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피해자 구조에 혹시 소홀한 부분이 있지는 않을지 그리고 어떤 경찰선에서의 사건의 암장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지 그래서 저희가 일부 범죄 정권 송치 그리고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중수청의 보안 수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여러 문제의식을 가지신다면 그냥 퇴장하실 게 아니라 거기에 예. 대한 대안을 내주시기를 좀 요청드립니다. 네. 이재영 위원장의 의견 들어보죠. 보안수사권 폐지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많은 거 아니에요? 예.
폐지하지 말자는 부분도 많고 특히 제일 중요한 민주당이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재명 대통령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쭉 내왔지 않습니까? 물론 끝에 가서는 지금 현재는 뭐 당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얘기를 하시곤 계시지만은 지금 정성호 법무장관도 네. 이것이 통과되는 거 되면은 10월에 새 이제 그 제도가 마련이 되잖아요. 그 보지도 않고 일 관두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은 뭡니까? 난 이거에 반대하고 이것을 반대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책임지기 싫다. 그러니 난 관두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 의견이 분분한 것 같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있었죠. 그거 다 인정하죠. 그거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당해봤어요. 소위 말하는 그 정치 검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치 검찰이라는 거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없앨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과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이 이 제도가 시행이 됐을 때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손해,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야 되는데 그냥 정치 검찰, 우리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거 당해왔으니까 그냥 다 뒤집어 엎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글쎄 그게 그 제도가 본인들을 위하고 본인들의 화풀이용은 될 수 있겠지만 과연 그 안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그 공식 안에 들어가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금 이제 공개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청와대는 공식적인 사의 표명 없었다라고 선을 긋고 있잖아요. 이 상황은 그러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 내용을 종합하더라도 네. 지금까지 사실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날 사의 표명을 한 것처럼 기사가 나와서 좀 무구한 정치적 해석을 나온 것 같아요. 예. 본인의 해명을 듣거나 설명을 듣더라도 그것과 연동해서 사의 표명을 한 것이 아니라 한 3개월 전부터 계속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일진상의 사유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지 표명을 했었고 또 정성호 장관이라는 정치인의 성정상 대통령이 순방 중이실 때 이런 사의 표명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 실제로 청와대의 설명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이고 명시적인 사의 표명이 청와대로 접수된 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몸과 마음이 지쳤겠죠. 뭐 많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이를 몇 개나 빠지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이러면서 본인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 구분등선을 넘었으니까 이제는 내려와도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초임은 좀 다했다라는 평가나 어떤 자평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거는 신임, 신망, 신뢰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네. 좀 소임을 다해 주십사 하는 게 민주당 구성원들의 좀 요청입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순방 이후에 정 장관의 거취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만류하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예, 이건 예. 오로지 인사권자의 결단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법무부 장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다른 또 개각과의 연동도 있기 때문에 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만 이른바 원포인트로 그 사의를 표명을 수리하시거나 하기는 상당히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위원장님의 의견 전망 들어볼까요? 글쎄요. 아무리 이 대통령께서 정성호 장관을 유지하고 싶다 하더라도 네네. 정성호 장관도 본인이 정치적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현재 또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법안 통과에 대해서 관철되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도 본인한테는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관두겠다고 하는 사람, 특히 세술은 세부대에 담겠다고 한 사람이 남아있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각 당 상황을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 지역인 충청권 권리당원의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충청권이 아무래도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또 관심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민주당이 이제 주말부터 계속 순회 경선하고 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쵸. 그 첫 스타트를 충청권에서 끊게 되는 거고요. 오늘부터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거고 예. 그 본경선 룰과 관련해서는
저희 권리당원 70% 그리고 일반 시민 30%로 이 어떻게 표심이 작용할지가 상당히 관전 포인트인데 충청권은 민주당으로 이 당내 선거로 좁혀보더라도 충청권이 갖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스윙보터인 부분들 그리고 네. 바로미터의 기능을 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특정 주자한테 쏠림 현상이 비교적 덜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첫 어떤 행선지로서 누구를 당권 주자로 표심을 이 당원들이 줬는지가 사실상 상당히 좀 주의를 끌고 있다. 그 결과가 이번 주말에 또 나오기 때문에 네. 많은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초반 판세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텐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을 잘 몰라서. 근데 그 최근에 그 세 명의 그러니까 후보가 3명 더 이상은 되지만 그래도 제일 언급이 많은 정청래, 김민석, 그다음 송영길 이 후보 3명의 공방을 보면 네. 팽팽한가 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해도 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개입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정청래 후보는 거기에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고 신천지 얘기할 거면은 김민석 후보한테 증거를 대라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신천지 얘기가 나오는 거는 김민석 후보가 왜 저렇게까지 굉장히 만약 사실이다 하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 저 얘기를 스스로 끄집어내나라는 게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는 저 민주당 지금 선거가 생각보다는 박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간에 충청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것이 처음에 최소한 사람들로 하여금은 만약 뚜렷하게 누구 한 후보한테 표심이 가면 대세가 이제 정해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게끔 하겠죠. 다만 아시겠지만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 호남표가 굉장히 많고 또 서울 그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당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아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판세 분석을 해주시면서 신천지 개입설 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는 물론 이제 특정 후보를 겨냥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청래 후보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신천지 개입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합수본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대한민국 헌법에 기재돼 있어요. 어떤 종교 세력도 정치에 영향을 미칠 의도에서 집단적인 당원 가입은 허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반헌법적인 행태예요. 네. 그거를 저희 집권 여당의 민주당이 허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수사의 상황을 예의주시 지켜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게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 던져진 화두이다 보니까 네네. 여러 이 당권 주자별로 좀 설전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김 전 총리 측에서는 반명 그리고 신천지 같이 이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보니까 이거는 나를 겨냥한 거 아니야라고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는 좀 바로 즉각 반발을 하고 근거가 있으면 밝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당에서 스크린을 하더라도 이 부분이 네.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수사가 진행되긴 만큼 민주당 역시 그 수사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게 수사의 상황에 따라서 네네. 만약에 뭔가가 실질적으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특정 주자와 연결됐다 이렇게까지는 사실관계도 아닐 거니와 드러나는 부분은 제한적일 걸로 보여가지고요. 전당대회 자체에서는 신천지 이슈가 대단히 폭발력이 있다거나 파급력이 있다라고는 좀 보여지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신천지가 기억하시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또 전에 악연이 있는 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또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에 대해서 내가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김민석 후보하고 대립각에 서 있는 사람이 정청래 말고 또 있나요? 그러면은 신천지 얘기 꺼낸 이유는 정청래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당연히 그거는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증거를 대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왜냐하면 이거는 전당대회 수준을 뛰어넘어서 국민들이 가장 싫어한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그 얘기도 했잖아요. 건진법사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당시에 가장 걱정하고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씁쓸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상한 기운 받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라는 곳이 개입을 해서 어떤 당대표가 뽑힌다? 그거에 대해서 공당의 여당의 지금 당대표 선거에 신천지가 끼어들었다는 얘기를 폭발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민주당에서 굉장히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카페트 밑에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전면 폭발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그 네. 주식 얘기했잖아요. 요즘 민주당 왜 주식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주식에 대해서 뭐 난리 났다, 대한민국 살아났다, 국민들이 행복하다 계속 이랬잖아요. 요즘에 주식 저렇게 떨어지는 것이 국정 운영, 특히 ETF라든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을 통해서 나왔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런 것부터 좀 반성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지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코스피 5천 되는 것이 5천 되는 것보다 집값 잡는 게 더 쉽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코스피에 대해서 특히 증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요즘 저 시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다 그쪽으로 돈 몰아는 게 했는데 그렇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 되게 무책임해 보여요. 예. 물론 사실 오늘 다른 이슈는 아니었습니다만 뭐 이야기를 짤막하게 해주셨으니까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5천, 6천 돌파하고 7천, 8천 갈 때도 당에서 논평을 자제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잃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을 헤아렸기 때문에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에서 입장 그렇게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거시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수출은 역대치를 경신했고요. 경제 성장 지표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걸 나서서 강조드리진 않습니다. 이런 지표와 관련해서도. 왜냐하면 민생 경제 어렵고 물가 고공이고 그리고 청년 고용과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 더 세심히 챙기겠다는 의지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게 집권 여당의 태도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부분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지금 코스피 특히 대통령이 되시고 난 이후에 증시에 굉장히 신경 써서 그거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증시가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다 한 것처럼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국민이 너무나도 행복한 것처럼 계속해서 이거를 정치적 소재로 써왔습니다. 당에서 그거를 자제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당의 스피커 역할을 하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굉장히 빵빠레를 계속 불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음에도 분명한데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리고 거시 지표 그래요. 좋죠. 반도체 많이 팔리고 또 다른 것들도 다 잘 된다고 하니까 수출 때문에 거의 한 3%까지도 올라고 하니 거시경제 좋은 거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 거시경제와 다르게 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특히 이번 증시에서 잘못 말려서 잘못 들어가서 재산을 굉장히 풍지박살 난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이 이제 간간히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여기에 대한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정치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 저희가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멱살 논란을 일으킨 권영진 의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을 두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방이 오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징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에는 책임이 따르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할 때는 다시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이 용인되고 그것이 유야무야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민의의 전당에서 자기 소속 정당의 원내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그냥 관용으로 동지니까 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두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지금 기회를 줘야 한다, 또 한쪽에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 의원의 징계 문제 어떻게 좀 정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양측 다 솔직히 말해서 말은 돼요. 근데 이왕이면은 네. 저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당이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게다가 앞서 이제 조은희 의원이 얘기했듯이 권영진 의원이 굉장히 잘못했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도 억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 순간을 참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왜 거기 가서 그렇게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는지 상임위 이제 배정 관련해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양측에 다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데 있어서 어쨌든 간에 본인은 사과를 즉시 했고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원내대표도 그거를 또 받아줬고 그러면은 한 명은 원내대표고 또 한 명은 재선이지만 뭐 시장까지도 하고 했기 때문에 대구시장까지 하면 본인 중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른들끼리 그렇게 당의 어른이면은 좀 점잖게 이걸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이걸 또 윤리로 넘긴다? 뭐 윤리가 제대로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윤리에 대해서는 또 말들이 많잖아요. 윤리위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싸워가지고 뭐 진행이 안 된다, 사람을 하나 더 뭐 임명했다, 안 한다, 한 명은 또 사퇴 예, 이런 사임하고. 윤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윤리위로 넘겨가지고 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좋지도 않고 정치적으로도 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장 대변인의 의견까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권영진 의원의 사과 그 말씀을 들었어요. 진정성 있고 진짜 반성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의 잘못이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과를 수용한다고 하시지만 이거는 개인 대 개인으로 풀어야 될 사안은 이미 넘은 거잖아요. 원 구성과 관련해서 본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원내대표실을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만 잡으신 게 아니잖아요. 옆에 있던 송원석 전 원내대표 멱살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밖에 있었던 기자들 귀에 들릴 정도로 내가 한 번 잡았는데 10번 못 잡으란 법 있냐고 호통치셨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게 선례로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반성한다고 과연 넘길 수 있을 것인가? 무려 폭행, 그것도 지도부를 향한 폭행 사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안 할 도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리가 사실 유명무실하고 징계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을 때는 아마 계속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자진 탈당 그리고 송원석 전 원내대표도 당직자 폭행 사태가 있을 때 사과하고 잠시 당을 떠나 예,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선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순히 권영진 의원이 당권파에 대해서 쓴소리를 던졌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반격 성격으로 윤리를 제기한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고 본인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에 대한 당의 어떤 처분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